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네, 한국은 이제 12월 23일이 됐네요. 미국은 오늘 그 일요일이고 12월 22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제가 한 이틀 동안 한국에 대해서 보도를 전혀 안 해드렸죠? 근데 오늘 맨 앞에는 미국에서 가장 사려 깊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는 잡지 애틀란틱에 지금 한국의 지금 상황과 그리고 전망이라고 할까요? 물론 미국과 연관된 전망이죠. 이걸 이제 조금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고문이 실렸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장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한국의 지금 상황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면 처음 100일이 아니라 100시간 안에 바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전해드릴 이 기고문에서 좀 포커스가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까지 현재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 수많은 그 인파들, 그런 인파들의 사진을 그것으로 실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은 잊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은 또 생각이 나겠죠. 네. 이러한 사태들이 쭉 오는 것이 물론 이번에 그 100%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며 한국의 어떤 그 예전부터 있었던 윈윈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의 정책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그 모든 안에는 또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뭔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은 그 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거거든요. 글쎄요, 너무 나간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한국과도 연관이 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그런 그 어떤 제안이라든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주말에 파나마 운하, 그리고 파나마 운하하고 또 WHO에서 첫날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로도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밖에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미국의 현재 탑 뉴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문제부터 전합니다. 한국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애틀란틱 기고문의 제목인데 다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빅터 차예요.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 교수면서 전략국제연구소의 지정학적 외교정책 그 분야에 이제 헤드를 맡고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도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한 사람입니다. 구태여 따지자면 민주당 행정부가 아니라 부시 행정부 아래서, 그러니까 공화당 행정부 아래서 일을 했었던 적은 있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물론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한국말은 거의 안 하고 영어로서 미국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미국 사람, 그냥 real American, 그냥 real American보다는 한국적인 것에 훨씬 관심이 많고 또 깊이도 있겠죠. 그분이 쓴 기고문입니다. 계속되는 정치적인 혼란은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를 조금 더 오래 이러한 형태로 고착화할 것이고 서울은 트럼프 임기를 준비하지 않은 채 맞이하는 이 상태가 이제 고정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 여러분들께 조금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진을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금까지 쓰는 매체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사에 사진을 한 5가지, 6가지 쓴다 하면은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애틀란틱은 딱 하나의 사진인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맨 앞에 문장이 이러네요. 한국 정치의 지난 2주일 동안은 넷플릭스의 K-드라마보다도 훨씬 반전이 있었다. 그리고 처참할 정도로 트럼프 임기 2기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이 씨는 지난 봄부터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과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기고문이기 때문에 많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시는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찬찬히 설명을 했고요. 어떻게 탄핵이 돼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야지 되고 또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면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가 쭉 설명하는데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봄부터 다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 같은 씨앗이 뿌려져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그 정부의 모든 그 법안이라든가 제안한 것을 막는데 전력 투구했었고,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대표조차도 뭐 여러 가지 뭐 혐의를 받고 있지만 북한에 돈을 뭐 불법으로 보낸 혐의까지 본인은 물론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김건희 그 아직까지 여사죠. 김건희 여사의 그 선물 의혹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분노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진압하고 와이프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고 계엄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인데 그런 것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결정은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 급하게 대통령을 선출해야지 되는데도 이거 5년 단임 아닌 거 아니야? 개헌까지 같이 해야지 되는 것 아니야? 이 내용은 아마 한국 국내에서부터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쭉 팔로우를 했으니까요.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제일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방송만 보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오늘의 미국을 보신 분들이 이번에 이 사태에 이제 개헌해서 대통령의 임기 같은 것까지도 많이 얘기가 되겠구나. 한국에서 전혀 언급하기 전 며칠 전부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그런 것, 헌법이 한국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하고 재선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계엄이라는 해서는 안 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이 뿌려졌다는 얘긴데요. 집권 중반 처음부터 인기 없었지만 그러면은 보통 때도요. 야당과 여당이 다음 힘이 어디려고 하지? 그러면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1% 미만의 차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너무 지금 중반쯤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아지니까 인기가 없는 한국의 대통령이 됐고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한 임기 중반 이 정도 되면은 어차피 본인은 재선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별로 그 대중들의 유권자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반대자들을 탄압한다던가 그러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을 쭉 해왔다는 거죠. 대중들에게 잘 보일 이유도 사실은 없으니까 정치공학적인 면에서는 최선에 나가지 않을 건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 반대편이 하는 게 나빠 하면 그걸 탄압하기도 해보고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한국 대통령이 그 대중의 신임이라고 할까 이것을 완벽하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인데 보면은 유권자의 3분의 1은 진보라고 하고 3분의 1 보수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온건파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 그런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더 윤석열 대통령 때는 뭐 정치 허니문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도 미움을 많이 받았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국민에게도 야당에게도 심지어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을 뒤집을 다를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한국의 정치에서는요. 제로섬 게임 이게 통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의 제로섬 게임을 하는 그 한국의 정치 문화라고 할까요? 하는 거.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파이가 이만큼 있으면 내가 이만큼을 가져가면 저 사람이 이만큼을 못 가져가는 거죠. 내가 이기기 위해선 당신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고정된 그 파이 조각에서 그런데 사실은 정치에서 제로섬 게임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윈윈 하는 것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랜 동안
이 윈윈하는 정치가 아니라 제로섬 게임으로 고착이 돼 있었다. 왜 그럴까? 그럼 한국은 이념적인 분열,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원인은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 한이라는 것, 미국에는 없는, 과거에 우리가 차별을 당했어. 과거에 우리에게 불의를 저질렀어. 저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분노라고 할까요? 그런 그 한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파괴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겁니다. 한이라는 게 뭐 지금까지 많은 한국 분들은 뭐 이 한이라는 게 한국에 뭐 깊숙이 돼서 뭐 이렇게 한국을 특징 짓는 뭐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 빅터 차 교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에서 넘어서는, 그 한을 넘어서는 뭔가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얘기죠. 그 한 때문에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파괴가 돼야지 돼. 그게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딱 들어오고 나서 적폐청산 이러니까 사실은 좀 벙쪘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품이 훌륭하다 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적폐청산하니까 이거야말로 뭐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게럴롱 100% 게럴롱 하자는 게 아니라 적폐청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과 똑같죠? 적폐청산. 근데 또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적폐청산을 아주 끝까지 끈덕지게 했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 그런데 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었고, 뭐 기본적으로도 뭐 제가 여자인 그런 성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폐청산으로 잘 되는 정치는 보질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다른 유럽 나라에서도 웬만하면 나의 편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좀 상대도 절대로 손을 잡을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잘 합리적으로 조절을 하다 보면 상대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도 상대 쪽의 것을 이렇게 해서 윈윈 되는 게 있는데 한국은 뭐 한이다 등등 그 같은 정치적인 문화 때문에 제로섬 게임만 해왔고 인기 없는 윤석열이 와이프 문제 뭐 이런 거 그리고 야당에 대한 분노에서 너무나 극단적인 계엄을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잘못이 많습니다. 잘못이 많지만 처음부터 무자비하게 이 빅터 차의 지적이에요.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대규모 거기에 대한 시위도 막 선동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의 인격을 훼손해 왔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선 윤석열 집권 세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진 않더라도 적어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완전 극단적으로 제로섬 게임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도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뭐 이재명 측에서나 윤석열 측에서나 양쪽에서 또 욕을 다 먹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글쎄요, 100%다 맞을지 저는 알지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했어요. 그렇게 계엄을 하는 사람을 위험해서 그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어떻게 둡니까? 이건 여당, 야당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에게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빼앗아야지 되는 그게 탄핵이었죠. 그건 마땅하다고 봅니다. 4분의 3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러저러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빅터 차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경험도 없고 판단도 안 됐고 뭐도 안 됐고 그게 이제 그 함량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엄 같은 것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것을 넘어서 이게 정말 100% 내란인 것인가? 이건 이제 뭐 법이나 그 가려낼 사람이 가려내지겠지만 처음부터 그냥 그 관계자들이 가려내기 전에 야당에서는 이거는 내란이야. 이렇게 딱 받고 가니까 이 탄핵은 맞다. 하지만 내란 혐의까지는 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내란 혐의까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조차도 마구 비난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뭐 박식한 천영우 그분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란까지 하는 건 좀 너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그 대표도 뭐 탄핵을 시켰고, 그리고 처음에도 이 계엄이 더 크게 가지 않도록 빨리 막았고는 오케이지만 내란을 그거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건 한동훈이 너무 멀리 갔다고 뭐 그 천영우 그분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은 물론 정당화, 이 내란 기소가 정당화되니까 지금 뭐 공수처 뭐 이게 합쳐졌지만 모든 관계 부처에서 하기는 하지만 판결되기 전에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말 이성을 넘어서서 이거 기소하고 벌 줘야지 하는 의혹이 너무 높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막 오고 가지만 뭐 9명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할 것인가, 6명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케이스에는 한 명만 반대하면 윤석열 대통령 저에게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거슬리게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적으로 대통령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의 대통령 권한을 박탈해야지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이건 아니야, 탄핵이 아니야 라고 판결을 내리면 다시 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은 국민의 여론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사람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복원시킬 수도 있다. 이 빅터 차 교수가 하는 얘기가요. 몇 년 전에 미국 대통령 3명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 본인이 참석을 했답니다. 이 3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이 함께 모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같은 당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은 한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당시에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당연하죠.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13명의 한국의 대통령 가운데 4명이 감옥에 갔고, 1명은 퇴임 이후에 자살했고, 누군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또 1명은 경호원에게 머리에 총을 맞았고 알고 계시고, 1명은 죽을 때까지 하와이로 강제 추방됐다.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권력자들은 자기끼리 싸우느라고 너무 바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국내 우려는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끼리 이제는 탄핵이 됐으니까 일단 제2의 계엄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은 조금 안심을 했는데, 그 국내의 모든 우려, 경제적인 거 지금 뭐 코스피 지수 내려가고 등등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할 것이며 하는 이런 것은 한국의 걱정거리 가운데 작은 걱정거리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임시정부인데 말하자면 그 임시정부만 있고 가까운 시일 안에 선거가 치러지기 힘들잖아요. 한미동맹은 당연히 시험대에 오르죠. 한국을 대신해서 그 정통성을 하는 선출된 대통령이 없다면, 그 선출된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무척 약한 나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상대가 약할 때 내가 저걸 더 밟아서 취할 걸 취해야지 하는 사람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당선인의 성품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같은 성품이 한국에 적용이 될 것이고, 관세 부과, 방위군 분담금. 제일 무서운 점이 이 빅터 차 교수로서는 주한미군을 한국이 별다른 준비가 없는데 철군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하려다가 실패했었던 거니까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정, 이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다고 하고, 그럼 한국을 제치고 평화협정을 북한과 맺을 수도 있다는 것. 주한미군 철군하고 미국과 북한이 어떤 협정 같은 것을 맺는다면, 야, 이건 over Seoul's head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을 제치고라는 표현이잖아요. 한국을 제치고, 자, over Seoul's head 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다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 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
현재는 아니고 전직이네요. 이분이 표현한 게. 전직 트럼프의 고위 관계자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름은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기 행정부에 대해서 상황이 처음 100일이 아니라 처음 100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것이다. 이 안에 한국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점도 또 이재명 그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저를 욕할 그럴 구실을 제가 하나 드리게 되네요. 이 빅터차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저 사람 후졌어, 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해외에서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의 평가는 국내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겟얼롱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서구와 강하게 연결하는 몇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 미국 이 3자 관계 개선하고 하는 거 이거 서구에서 좋게 평가받았습니다. 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안정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망 수출 통제를 위한 칩스 4 동맹에 가입한 것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요.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투자도 해서 미국 사람들도 존중을 했고 우크라이나 지원 이것도 이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서구에서는 굉장히 존중받은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 한국의 국가적인 위상을 높인 게 사실이에요. 그 전에 대통령은 대한민국 하면 북한과 관련된 일만 가지고 세계에 나와서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점을 이제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 같은 정책과 또 다른 세계에서 존중받고 본인이나 한국이나 한국 위상 올라갔다니까요. 국제적으로. 그거 지금 다 소용없다는 거죠. 탄핵으로. 아, 그런 나라였어? 그리고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정권이 완전 반대당에게 갈게. 사람이 누가 되든지 그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반대로 다 뒤집혀서 해놨던 해외 서구에서 이거 너무 잘했어 했다는 걸 다 당파적으로 공격을 받겠죠? 그래서 한국이 모든 전선에서 다시 서구 사회에서는 잘하고 있네? 이랬네? 이게 다 이제 다시 뒤로 물러나고 수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서울의 이 같은 정치적인 위기에 대해서 미국은 공개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조심스럽게 그런 대응을 했었죠. 성명서에서는 그냥 민주적인 탄력성, 법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물러나지 않을 것을 계속 시도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죠. 유럽연합도 한국이 아주 민주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것을 촉구를 했고 한국 공급망이라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요하다. 이걸 이제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또 한국이 정권이 바뀌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싹 또 들여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상상해 보실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윤석열의 everything이 100%가 다 지금까지 나빴고 국내 해외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만 알고 자란 그런 이번에 그 시위에 나간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그런 젊은 층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군사독재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있었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서울의 봄이 가장 인기 있는 이제 그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로서 제일 인기가 있는 그런 게, 뭐 드라마고 뭐고 다 따져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되겠죠. 79년도에 계엄령 선포되고 그 마지막 순간을 다룬 그 영화. 분명히 과거와 현재 모두 현실의 삶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 현실과 그 어떤 이게 뭐라고 하네, 일어날 수도 있었어 하는, 근데 우리가 막았어 하는, 얼마나 흥미로워요. 서울의 봄을 지금 다시 본다면. 저는 어제 가족들과 모여서 밥도 먹고
돌풍을 3편까지 봤거든요. 저는 사실 돌풍 봤어요. 엄청 재밌게 봤고 돌풍에 대해서 또 한국의 굉장한 진보에서는 그게 이제 한때 운동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부패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이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무튼 무척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어제 그 돌풍을 3편을 가족들과 함께 봤는데 돌풍보다 서울의 봄을 보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만큼 지금 한국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야 드라마보다 이 드라마가 그것도 과거의 다큐였고 지금도 다큐였고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당연히 이건 영화로도 서울의 봄처럼 만들어질 텐데 특별하게 막 뭐 지어내야지 되고 삽입해야지 되고 하는 장면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술술술술 영화 시나리오로 집필될 것이다 했죠. 지금 한국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고 지금 세계, 미국,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한국이 처한 위험은 이렇다 하는 얘기를 빅터 차 교수가 잡지 애틀란틱의 기고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국제연구소의 지정학적 외교정책 그 분야의 헤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뉴스 몇 가지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인수팀이요. 첫날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한가 이런 것을 지금 막 타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금방 탈퇴하면 안 돼 하는 측과 탈퇴해야 돼 하는 측이 팽팽하다가 지금은 탈퇴를 해야 된다는 측이 많은데 세계적인 의미에서 보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미국이 탈퇴를 하면 세계보건기구 운영자금의 16%를 미국이 됩니다. 그럼 세계보건기구 자체가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럼 왜 첫날 그러느냐? 세계보건기구가 너무 중국에 가까워. 왜 팬데믹 일어났었을 때 막 미국에서 막 이게 뭐 중국에서 일부러 퍼뜨린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음모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특정 인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WHO에서 중국에 대해서 좋게 말을 했다. 이런 뜻으로 탈퇴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금방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가입을 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탈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 그래? 미국에는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또 중국이 메울 수가 있죠. 중국이 그 빈자리를 메우면 또 중국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세계의 기구는 그 기구가 우선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나토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리고 자금을 많이 내는 나라에 유리하게 가는 그럴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우리 안 하고 안 받아 하는 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만약에 미국이 나오면 중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제 흔들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조지타운 대학교의 법대 세계보건 그 분야의 로렌스 거스틴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O에도 재앙이 되지만 미국은 또 하나의 분야에서 중국에게 힘을 실어주고 빠지는 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말대로 아니 왜 우리가 별로 이득도 없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내?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파나마 운하가 이제 세계 전체적인 해상 무역의 한 2.5%가 그쪽 파나마 운하를 통하는데 그 파나마 운하를 통하는 것의 그 무역량의 70% 이상은 또 미국과 다 연관이 된답니다. 이게 미국 남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거 미국에게 너무 많은 수수료를 물게 한다. 이것도 관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배 한 척 통과할 때마다 다 배의 크기와 사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뭐 거의 안 받는 거예요. 뭐 0. 몇 센트도 받고 어떤 경우는 뭐 30만 달러, 1000만, 10만, 30만 달러 맞죠? 30만 달러까지 그 선박의 크기와 목적에 따라서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수수료가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서 이 수수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나마의 운하 관리권을 미국이 가져오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파나마 운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과거에 1900년, 1900 몇 년이죠, 그때가? 1900
1904년이네요. 1904년도에 뭐 테디 루즈벨트가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사실 프랑스에서 1800년대에 먼저 하다가 돈도 뭐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을 했고, 그리고는 루즈벨트가 이게 대서양하고 태평양 사이에 인공수로니까 이 자연적으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수로니까 대서양하고 태평양 사이에 이걸 좀 무슨 물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빨리 뭔가 절약을 해서 운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루스벨트의 굉장히 아주 뭐 대단한 외교적인 성과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한 10,000척 뭐 이런 그 선박이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 정도가 이제 운하를 통과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인공운하니까 가뭄이잖아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통행료 같은 그 관세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럼 비싸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어줬잖아. 우리가 지어줬으니까 뭐 파나마랑 같이 한 거지만 다시 우리가 이걸 갈 거야 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미국이 넘겨줬잖아요. 지미 카러 때 중간에 한 20년 정도는 완충을 두고 그것을 운영권을 미국이랑 이 파나마랑 처음부터 계속 같이 이렇게 갖고 가다가 20년은 같이 가고 99년도에 완전히 넘겨줬죠. 그 넘겨준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잘못이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통제권이 99년도에 파나마로 이양된 게. 그러면 지미 카러는 왜 그걸 이양을 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지미 카러는 그 당시에 파나마가 뭐 인구가 한 4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운하 이런 것으로 또 많이 먹고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때에 파나마 내부에서 엄청나게 이것을 반대를 했어요. 아니 이게 뭐 지어주긴 했지만 지네도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뭐 중남미 국가들과, 그리고 미국은 지금 뭐 중요한 아시아, 유럽, 그래서 그렇지 중남미 국가와의 그 연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나마가 이제 컬럼비아로부터 독립을 할 때 미국이 독립을 하도록 해줬고, 그리고는 이제 그런 관계에서 어느 나라는 불만을 갖고 어느 나라는 괜찮다고 하고 하면서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국주의 상징이다. 왜 지네들이 말이야 그래? 이러니까 지미 카러 그 대통령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그 다른 그 남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관계도 개선을 하고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건 파나마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있죠. 이거 뭐 우리가 무슨 뭐 미국의 식민주의야? 뭐 우리가 뭐 스페인에서부터 떨쳐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콜롬비아라와 같이 돼 있다가 거기서 분리를 하고 독립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뭐 자기네도 좋고 우리도 좋자고 파나마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식민지냐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파나마 그 나라의 국가도 많이 운영비를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좀 신사적인 그런 상태에서 단지 조건은 걸었죠. 이게 파나마 운하가 중립적인 것을 유지를 해야지 된다. 그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배에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무슨 뭐 수에즈 운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통과할 때도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라든가 아니면 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의 무슨 뭐 군사적인 어떤 것들이 거길 통해야지 될 때 무조건적으로 먼저 통하게 해준다던가, 기본적으로는 특정 국가나 특정 뭐의 그 혜택을 특혜 같은 것을 주지 않고 이 파나마 운하가 중립적으로 남아 있는다 하는 약속을 하고 그걸 이제 보장받고 지미 카러가 그 운용권을 99년도에 넘겨줬습니다. 이 넘겨준 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때 지미 카러가 이거 뭐죠? 어리석었어. 다시 가져올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것은 국제적인 합의, 국제적인 조약에 위반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원래 큰 나라, 세계에서 큰 힘을 유지하고 하는 나라들은 좀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좀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더 큰 힘을 갖고 하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대통령 그 시대에 다 해놨던 걸 다 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는 모르지만 파나마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합니다. 파나마 정치인들이요, 뭐 X 이런 데다 쓰는 거 보면은 트럼프 발언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뭐 거기 의원들 이름 많이 나오네요. 무슨 로드리게스 의원 이런 사람들은 나는 정말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조국을 지킬 것이다. 우리 조국의 파나마 권리, 이 운영권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점점 중국의 영향권도 또다시 또 여기서 또 막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중국의 영향권이 늘어나는 거죠. 중국이 남미, 아프리카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하면서 거기 좀 뭐가 부족하다 하면 돈도 대주고 보수 비용도 대주고 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강화시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또 이제 이런 문제, 그럼 WHO의 파나마 운하의 뭐 대한민국, 뭐 주한미군의 모든 것들이 다 이거 100일 아니라 100시간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많이 그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는 그런 자금으로 중국이 또 지원을 또 하고 해서 이제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우리가 가져와? 이걸 99년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갖고 있던 파나마가 돌려주겠습니까? 파나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럴 때 또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실제로 그걸 가져오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세계에서 미국을 어떻게 보고 그렇겠습니까?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은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향이 그렇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딪힘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꼭 뭐 파나마, WHO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한국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 이슈는 좀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인데 미국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Friendly fire죠. 이건 완전히 잘못 알고 아군을 사격한 겁니다. 공격받은 다행히도 해군 F/A-18 전투기 조종사 2명이 그냥 안전하게 탈출했는데 한 사람은 좀 약간 다쳤다고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예멘의 후티 반군은 가자의 하마스를 지지했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면서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는 거, 뭐 서방 세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런 나라들의 해상 무역에서의 그런 배 같은 것을 막 뭐 교란시키고 뭐 약탈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홍해에서 그걸 이제 쭉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요. 그 트루먼 S, 그러니까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이 뭐 거기에 이제 그 유도 미사일 순양함이요. USS 게리스버그가 실수로 이 트루먼 항공모함에서 이륙을 한 그 FA-18 전투기를 향해서 발사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된 거고, 지금, 그런데 이제 우선은 일단은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중동에서도 후티 반군도 잡는다 하면서 미국이, 여기도 이제 홍해가 너무나 중요한 그 해상 그 통로니까, 무역로니까, 미국이 또 거기도 가 있고, 야, 지금 이거 뭐 남미, 중미, 뭐 거기다 이민, 한국, 너무너무 지금 미국도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이 어딜 가냐면 정말 중요한 행사인데 터닝 포인트 USA, 여기에 가는 한국 젊은이들도 많이 있더군요. 터닝 포인트 USA가 마가, 트럼프 주변, Make America Great Again,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 USA를 만든 CEO가 31살밖에 안 됐어요. 찰리 커크라고. 이 사람이 막 그 팟캐스트 같은 것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엄청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하고 힘을 썼거든요. 지금은 뭘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을 한 모든 지명자를 연방 상원에서 다 인준해라 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와도 가깝고, 이 젊은이가 마이크 벤스가 아니라 JD 벤스 부통령 후보와도 가깝고, 트럼프 큰아들 터커 칼슨 다 가깝습니다.
해서 이 터닝포인트 USA가요. 한국에서도 터닝포인트 USA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도 한인들 가운데서 말씀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학에요. 1000군데 이상의 지부가 있고 그리고 아주 일찍 시작하네요. 1200군데 이상 고등학교에도 터닝포인트 USA 굉장히 보수적인 트럼프를 따르는 그런 지부가 있고 지금 현재 허락이 나지 않아서 한 3,500군데 지부가 더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젊은 터닝포인트 USA 프로그램 또 팟캐스트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출연을 하고 해서 이번에 표를 많이 받은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젊은 층을 이렇게 딱 본인 옆으로 끌어들였고 오늘 이제 이 무슨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터닝포인트 USA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기에 갈 때 바로 이 설립자 31살의 찰리 커크가 트럼프를 소개를 합니다. 또 어프렌티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한 인지도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You Fired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졌으니까요. 그 프로그램의 제작자 프로듀서였던 마크 버넷을 영국 특별대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특별대사예요. 그냥 일반 대사가 아니라 인준은 필요 없는 대사거든요. 영국 대사는 따로 있어요. 억만장자 트럼프 기부자를 영국 대사로 했잖아요. 그 워렌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그 영국 그 대사와는 달리 특별대사 64세고 이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22살 때 미국으로 왔는데 그전에는 뭐 영국 군에서 복무를 했다고 낙하산병이라고 하던가요?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상하다. 얼마 전에 어프렌티스 그 사람이 트럼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USA 투데이에 기고문을 썼다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프렌티스의 마케팅 분야의 헤드였고요. 이 사람은 프로듀서, 제작자입니다. 그리고 라라 트럼프, 이것도 또 다른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라라 트럼프의 둘째 아들의 와이프,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가 지금까지 계속 최근 몇 개월 전에 선거 치르기 몇 개월 전에 트럼프 후보가 본인의 며느리를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줘서 활동을 했죠. 활동을 하고 나서 지금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 자리에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지사가 해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주지사가 임시로 해주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라라 트럼프가 나 그 자리 더 이상 찾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1월 달에 중요한 발표가 또 있습니다 하니까 이거 무슨 발표인지는 사업에 관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에 의해서 어떠한 또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둘째 며느리는 연방 상원의원 공석이 된 데는 2026년까지 이 자리는 그 주지사가 임명하고 지명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2년인가 남았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그 특별 선거를 치르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딱 지명한 사람이 2년 정도 일하면은 지명도가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음에 당선될 가능성이 무척 높죠. 자,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 며느리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제 일론 머스크가 요즘 힘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이제 막 인볼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랬더니 뭐 이게 트럼프는 뭐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올라가는 것 내려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연방 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연방 폐쇄를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트럼프는 별론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보다 먼저 이거 뭐 이렇게 해서 확 정치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영향력을 미치네. 트럼프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공화당 다른 정치인들에게 그의 돈을 가지고 그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영향력을 미치네. 이런 얘기들을 막 했더니 야 이거 이간질이야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치에서 이간질 합니다. 이간질을 하고 이런 이간질이 성공을 할 때는 전략적으로 뭔가를 잘한 거죠. 상대편에서. 이거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요일이라서 텔레비전 그 시사 토크쇼를 하는데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또 공화당 예비선거에도 나왔고 트럼프와 한때는 가까웠습니다. 나중에는 원수가 됐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결국은 트럼프에 의해서 뭐라고 하나요? 뭐 영향력이 끝나고 만다. 언제냐면 기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을 때 희생양이 필요할 때 그때 일론 머스크가 날아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 중심에 있는 사람, 밑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와 함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 일론 머스크가 날아가게 되는 경우도 외부의 영향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번에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 대표가 지금 위험해졌잖아요. 트럼프와 가까워서 트럼프에 의해서 상당 부분 힘을 받아서 공화당 하원 의장이 됐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그 예산안에 이런 거 다 포함시켜줘 하는 걸 안 해주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별로 좋지 않아지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트럼프와 함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있다. 마이크 존슨이 그걸 지금 깨달은 순간이다. 일론 머스크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젤러스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의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이 23일, 24일, 25일 방송 뉴스는 쉬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정규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